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박인규의 노잉어스. 이번 시간에는 1954년 베트남 평화에 관한 제네바 합의 타결과 그 파탄 과정을 보면서 왜 다시 전쟁이 이어지게 됐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2차 대전 후에 프랑스 군이 재식민지화 하려고 베트남에 들어가서 호치민 정부와 46년도에 프랑스군이 북베트남에 진주하되 5년 내 프랑스군이 철수하고 총선거를 통해서 독립을 부여한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그 약속이 깨지면서 46년 12월 말부터 베트남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54년 디엔비엔프 전투를 마지막으로 베트남 독립동맹 즉 호치민 정부가 이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 디엔비엔프 전투가 끝난 날이 5월 7일이고 5월 8일부터 제네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등이 모여서 베트남의 평화 정책에 관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군이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프랑스 군에게 대승을 거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협상에서 베트남에게 유리한 내용이 나와야 할 텐데 실제로는 전쟁에서 승리한 하노이 정부에게 대단히 불리한 합의안이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합의안을 미국 쪽에서는 재앙이다. 커다란 재앙이다. 그러면서 그것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제네바 회의가 끝난 게 54년 7월 21일인데 2년 내에 56년 7월 20일 이전에 총선거를 통해서 베트남을 통일한다 라는 거였는데 미국이 이 약속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남베트남의 친미 정권을 수립합니다. 결국은 군사적 대결이 베트남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치적 해법을 구색했는데 미국의 약속 이행 거부로 다시 군사적 대결로 가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1950년 한국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연간 국방 예산을 3, 4배, 서너 배 올리고 50년 말부터 52년까지 2년 동안 군수물자 생산을 7배로 늘리면서 미국의 핵전력을 비롯해서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레스 포터라고 베트남 문제만 일생 동안 연구한 독립연구자에 따르면 그분이 쓴 책 중에 Perils of Dominance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배의 위험들.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나 강해서 1953년부터 65년까지 미국의 군사력이 소련의 최소 9대1, 최대 40대1로 압도적으로 우위였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 마음대로 국제정치를 움직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레스 포터는 이 Perils of Dominance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트남 문제와 관련해서 소련과 중국 등 공산 진영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극력거리면서 미국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펼쳤다. 2차 대전 직전에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펼친 것처럼 소련과 중국이 유화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54년 1월 달에 존 포스터 널레스 미국 국무장관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패권 이런 말은 안 쓰죠. 자유세계를 수호한다든가, 세계 평화를 수호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수단으로 모든 도발에 대해 즉각 대량 보복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대량 보복 전략인데 이것은 사실은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필요하다면 핵무기도 쓰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50년대 초에는 그 당시에는 사실 소련도 그냥 핵무기를 조금 가지고 있을 정도였고 중국은 아직 핵무기가 없었을 때예요. 중국은 64년도에 가서나 핵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은 자신들의 그 대외 전략 또는 국제 전략으로 뭘 내세웠냐면 평화공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평화롭게 공존하자. 그리고 분쟁이 생기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말은 멋있지만 우리가 약세다라는 걸 인정하고 좀 속된 말로 하면 쫄린 거죠. 소련과 중국이 쫄린 거죠. 그러니까 평화공존하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당시에 미국은 한국전쟁과
북베트남의 그런 그 민족 해방 전쟁을 보면서 중국 공산주의가 아시아 쪽, 아시아 해안 쪽으로, 일본 쪽, 동남아 쪽으로 팽창하고 있다고 우려했지만 한편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대만 해협, 베트남을 통해서 미국 군사력이 우리의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엄청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걱정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1954년 3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디엔비엔푸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프랑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습을 비롯한 군사 개입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전폭기를 동원해서 독수리 작전 그래가지고 전폭기 200대가 뜬다. 심지어는 전술핵 무기를 쓰자. 그런 제안들이 닉슨 부통령 그 당시에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건의했는데 최종적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4월 달에도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아직 프랑스군이 버티고 있을 때죠. 고려했고 디엔비엔프 전투가 끝난 6월 달까지도 이거를 들어가 말아 하고 고민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들어가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의회도 반대했고 또 영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에서도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반대를 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1954년 4월 디엔비엔프 전투가 진행되던 1954년 4월 시점에서는 중국이든 소련이든 북베트남이든 베트남이든 호치민 정부든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그래요. 그랬고 만약에 미군이 개입한다고 그러면 그 4월 13일 날 이 당시 주울레 중국 외무장관이 말했다는데 베트남 측에 대고 만약에 미국이 군사 개입하면 중국은 참전은커니와 이제는 군사 지원도 못한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한국 전쟁에서 엄청 많은 희생자를 냈고 더 이상 이거 전쟁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한마디로 쫄은 거죠. 실제로 그 보구엔지압 그 베트남의 군사 지도자도 모든 그 중국이나 소련이 미국이 개입할 것 같아라고 굉장히 좀 겁을 먹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을 그럼 차라리 한국처럼 한반도처럼 분단을 시키자라는 안이 나왔다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낸 쪽이 누구냐면 가레스 포터에 따르면 소련입니다. 1954년 3월 초 그러니까 디엔비엔프 전투가 막 일어나기 전에 베트남을 그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북쪽에는 중국군, 남쪽에는 영국군이 들어갈 때 16도 선에서 나누는데 그 선에서 분단을 해서 북쪽은 공산진영, 남쪽은 이른바 자유진영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에 중국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군사 개입해서 중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분단된 베트남이 낫다. 쉽게 말해서 남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또는 세력권을 인정을 하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제네바 협상 자체가 소련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크게 양보할 생각을 하고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또 이와는 다르게 아예 베트남 문제가 제네바 협상에 올라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원래 그 제네바 협상은 1953년 7월 달에 한국전쟁 정전을 한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문제 그리고 베를린의 지위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시작됐던 건데 여기에 얹힌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4월 말에 열렸는데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은 초반에 일주일인가만 참석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7월까지 가거든요. 3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이 당시에 유명한 얘기가 공산 중국도 주울레 외무장관이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이게 실체가 없는 나라예요. 자기가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주울레가 덜레스 국무장관한테 악수를 하자 그랬더니 못 본 척 했다고 그래요. 투명인간 취급한 거죠. 그래서 72년도에 닉슨하고 키신저가 왔을 때 주울레가 끝까지 닉슨이 손 내밀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내가 악수 받아야지.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그 이전에 CIA 국장을 지냈던 월터 베델 스미스라는 육군 장군 출신이 외교 차관이 제네바 회의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네바 협의에서 베트남의 평화와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베트남을 17도 선에서 북위 17도 선에서 임시 분단한다. 이 분단선은 정치적 법적 국경이 아니라 그냥 잠정적 분리선이다. 그리고 2년 내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베트남 통일을 이해한다. 이게 7월 21일 날 끝났으니까 1956년 7월 20일까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북베트남이든 남베트남이든 모든 군사 활동을 중지한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뭐 군사 무기를 들어온다든가 군사 고문단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군사 분쟁을 부추기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이 공산 진영의 엄청난 양보였는가? 첫 번째, 2차 대전이 끝날 때 그 분단선이 16도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련도 54년 3월 달에 16도선 그 선을 경계로 남북을 나누자고 그랬는데 17도선까지 올라갔어요. 한 거의 100km가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베트남의 오래된 도시 후에라고 우리 지금 경주 같은 도시 다낭이라고 아주 유명한 항구가 있습니다. 100km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호치민 정부에서는 당초에 북위 13도나 14도까지 내려가야 된다. 거의 사이공 바로 위까지만. 그러니까 남베트남한테는 베트남 국토의 한 8분의 1 정도만 주고 나머지 최소한 4분의 3 정도는 북베트남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하고 소련이 호치민 정부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원래 16도선보다도 더 높은 17도선을 경계로 잡은 겁니다. 뭐 억울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호치민 정부 쪽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동안 미국이 자유선거 얘기하지 않았냐. 한반도에서도 선거로 뭐 해야 되고 동유럽에서도 그랬고 그렇다면 자유선거 빨리 하자. 그래서 호치민 정부 입장은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거였어요. 원래 6개월 이내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2년으로 늦춰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사실은 미국이 남베트남에 별도의 이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호치민 정부가 프랑스군에게 군사적 승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화협상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54년도에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호치민 정부도 불만이었지만 미국도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던 바로 다음 달 54년 8월 달에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제네바 합의는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지킬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네바 합의의 내용을 누가 이행하느냐. 원래 프랑스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측과 이 전쟁 당사자였잖아요. 그리고 식민 종주국이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2년 내 총선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하고 나선 거죠. 넌 이제 빠져. 우리가 새로운 남베트남을 만들 거야.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 54년까지는 프랑스에 대해서 전쟁 비용을 댔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남베트남에게 직접 군사 경제 지원을 할 거다라고 해서 프랑스는 54년 말을 끝으로 나 베트남 문제는 모르겠다. 나는 끝나겠다. 그래서 떨어져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문제를 미국이 떠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총선거를 비롯한 제네바 합의의 그 협정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는 프랑스에 있는 건데 프랑스를 제껴놓고 미국이 그 의무를 떠안으면서 남베트남 분단 정부를 만든 것이죠. 원래는 이제 그래서 55년도 이 제네바 합의가 있었던 다음 해 55년도에 북베트남의 판반동 수상이 남베트남의 고딘디엠 정부에 대해서 내년도에 총선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자 했는데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56년 7월 총선거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네바 합의를 주동한 그 의장국이 영국과 소련이었는데 영국과 소련이 미국에 대해서 또는 남베트남에 대해서 그 당시 국제적 약속 아니냐 이거를 지켜라 라고 요구를 했어야 됐는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미국이 워낙 세니까. 심지어 소련은 제네바 합의에 따른 베트남 총선거가 이행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1957년 1월 달에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자. 이 말은 뭡니까? 베트남의 분단을 국제적으로 인정하자는 얘기죠. 여기에 중국도 찬성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동조한 것이죠. 미국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편 겁니다. 이 부분만은 호치민이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제네바 합의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중국과 소련의 미국에 대한 어떤 저자세, 유화 정책은 대략 1960년대 초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1954년도 7월 달에 고딘디엠을 남베트남 총리에 앉혔는데 그때부터 한 1960년까지 아이젠하워 정부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만든 남베트남 정부가 꽤 그런 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과 소련이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놀라가지고 북베트남 정부에 대해서 남베트남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마. 만약에 그래서 미군이 개입하면 우린 책임 못 져. 그래서 북베트남도 그 당시 남베트남에 보통 이제 베트콩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족 해방전선, 말하자면 반고딘디엠 세력들이 있었는데 58년까지는 정치적 투쟁만 하지 군사 투쟁은 하지 마라 라고 자제시켰기 때문입니다. 55, 56, 57, 58 이 4년 동안 고딘디엠의 동생 고딘누라는 사람이 우리로 치면 중앙정보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몇천 명씩 반정부 세력들을 처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59년부터 이 반정부 세력이 못 참겠다. 이렇게 해서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59년부터 서서히 무장 봉기가 시작됐고 북베트남 정부에서도 그래 그럼 무장투쟁도 병행을 해라 라는 정책을 내린 게 59년 5월 그리고 60년이 되면 무장투쟁과 정치투쟁을 거의 같은 비중으로 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베트남도 좀 전쟁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고 군사투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소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제네바 합의에 따른 1956년 7월 이전 총선거 그리고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동유럽이라든가 한반도에서 미국이 항상 주장해온 문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민주정부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게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됐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말한 것처럼 총선거를 하면 호치민이 80% 이상 득표할 것이므로 따라서 베트남이 공산화될 것이므로 우린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또 뭐냐면 북베트남이 프랑스군과 8년간 전쟁 끝에 승리를 해서 이뤄놓은 정치적 해법을 미국이 걷어차면서 다시 또 군사적 대결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의 국제적 약속 파기입니다. 물론 미국은 나름대로 약속 파기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네바 합의에서 휴전, 남북 분리 이것은 호치민 정부하고 프랑스 정부 간에 맺은 양자 합의였고 이 총선거는 다자간 선언이었어요.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에요. 다자간 선언이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이런 나라들이 북베트남이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다자간 선언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당시 회담 대표였던 월터 베델 스미스 국무차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은 그 총선거를 규정한 다자선언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그 합의 이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거나 폭력 행사 위협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그랬냐면 이 민족 자기라는 게 대단히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베트남 총선거와 관련해서 미국은 베트남인들의 민족 자결을 지지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베트남인들이 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미국은 사실은 45년 이후에 이 미국이 주장하는 민족 자결, 민족주의는 뭐냐면 중국과 소련의 수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공산주의 지향 세력은 그냥 기본적으로 소련이나 중국의 하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민족주의자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공주의자이어야 민족주의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어쨌든 남베트남에 사실은 괴뢰 정권이죠.를 세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민족 자유와 관련해서 항상 자유선거를 얘기했지만 베트남에서는 그 자유선거를 거부한 겁니다. 이로써 사실은 1953년에 3년간에 걸친 만 3년에 걸친 한국전쟁을 끝내고 불과 1년 만에 제네바 합의로 베트남에도 평화가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베트남 총선거를 배제함으로써 1956, 57, 58까지는 그런대로 남베트남의 고딘디엠 정부가 안정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1959년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61년이 되면 이 남베트남의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됐더라. 그런 얘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네바 합의 약속을 깨고 그 다음에 54년부터 미국이 남베트남을 말하자면 이제 키워가는데 그 원조액의 80%가 군사 원조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랑 대단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미국은 이제 항상 부정하지만 1990년도에 동서독이 통일할 때 나토가 그 동서독의 통일을 독일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소련이 양해를 하면서 그 대신 나토가 동쪽으로 1인치도 확대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깨버렸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우크라이나 마이단 사태 때 이른바 민스크 조약도 깨버렸고 그러고 나서 전쟁에 들어갔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적인데요. 미국이나 이 서구 쪽을 보면 자기네들이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이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약속 깨기를 반복되이 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전쟁을 초래했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덜레스 국무장관이 남베트남의 고딘디엠 정부를 세워서 미국이 20년간 그러니까 10년간이죠. 이제 63년도에 고딘디엠은 암살당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뒤에 10년 가는데 덜레스 국무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인도 차이나 지역에 미국의 교두보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경비였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에 어떤 미국의 어떤 교두보가 필요했다.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한. 그리고 우리에게는 DM 정권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민족 자결이죠. 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해라. 민족이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라. 라는 게 민족 자결인데 이 DM 정권은 쉽게 말하면 그냥 미국의 꼭두각시였어요. 이것은 나중에 다니엘 에스버거가 폭로한 펜타곤 페이퍼에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는 펜타곤 페이퍼는 미국의 베트남 정책에 관한 공식 문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첫째,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1955년부터 56년 사이에 DM 정권이 존립을 못했을 것이다. 사실은 54년도 7월 달에 DM이 총리가 됐지만 그야말로 사이공 시장 정도 그 남베트남에 굉장히 많은 잡다한 세력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거를 다 깨부순 게 에드워드 랜스데일이라고 아주 전설적인 미국의 CIA 공작원 이 사람이 다 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없었다면 56년 7월 총선거 거부 즉시 아마 북베트남으로부터 군사적으로 공격을 당해 망했을 것이다. 근데 1956년도에는 미국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북베트남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63년에 DM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남베트남 정권이 유지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954년도 이후에 그 전도 마찬가지죠. 1945년도 이후에 남베트남 정권은 여기 54년도 이루만 보면 54년도에 미국이 남베트남 사태를 이제 접수했기 때문에 남베트남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피조물이다. 미국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게 민족 자결 정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54년부터 59년 이때까지는 그런대로 남베트남 또는 라오스, 캄보디아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60년부터 이제 막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제 눌려 있었던 말하자면 베트남의 민족주의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사태를 이제 케네디 행정부가 이어받았고 베트남 전쟁 30년 전쟁에 몇 번에 잃어버린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이 그냥 호치민 정부를 승인했다면 됐겠죠. 두 번째가 제네바 합의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했다면 또 평화롭게 끝났겠죠. 세 번째가 이제 남베트남의 중립화, 연립정권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1963년 11월 달에 고딘디엠도 암살당하고 3주일 뒤에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당하고 이게 또 베트남 전쟁을 한층 더 군사 대결로 끌고 가는 중요한 세 번째 계기였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1968년 떼트 대공세 이후에 존슨 대통령이 재선 포기하고 북폭 중지하고 북베트남과 평화협상하겠다. 이게 이제 네 번째 계기였는데 이것도 물론 실패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케네디 정권에서 어찌했기에 분명히 그때 이 남베트남의 중립화 또는 연립정권 아니면 미군의 일방적 철수까지도 고려했는데 그것이 고딘디엠의 쿠데타 이후의 암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로 무산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쟁 확대로 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1961년부터 1963년 말까지 베트남 전쟁의 굉장한 중요한 고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